네,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해 고급형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네, 중산층에게 질 좋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해 긍정적이지만 당장 월세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기업형 임대주택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큰 평수 임대주택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주택 시장이 그러니까 사는 것, 소유 여기에서 사는 곳, 거주 이걸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쉽게 해서 중산층을 겨냥해가지고 월세,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건설사에서 300가구 이상 짓거나 아니면 100여 가구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월세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품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종합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아, 세탁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같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대형 건설사들마다 자기 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랜드 뒤에다가 뭐 스테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미안 스테이, 뭐 자이 스테이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월세 전환 흐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전세를 공급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임대 시장을 형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 그렇게 돼서 전세 수요가 압박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공급하던데 뭐 무슨 뭐 아파트 뭐 스테이 뭐 이렇게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정부의 요구 아니고요. 건설사는 붙일지 안 붙일지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그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은 임대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저기는 임대주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거주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붙인다라는 그러니까 붙일까 붙이지 않을까 이게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뭐 붙이나 안 붙이나 어차피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건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소셜 믹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참여정부 때 실제로 임대주택과 기존 주택을 섞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계층 간 화합 이런 목적으로 많이 시도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막상 뭐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들도 많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성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 전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주변 분들에 대한 인식들은 여전히 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걸 감안해 보면은 아마도 이번에 저는 굳이 뉴스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표시를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는 어떤 그런 방법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할 때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학군이 뭐 서민들과 같이 있으면 뭐 교육 환경이 어쩌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좀 고급형이면 굳이 뭐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임대료를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고급형은 아닌 것 같은.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월 한 40만 원 정도 지방이 되겠죠. 수도권은 한 60만 원, 서울은 한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지역은 아마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서울의 일부 지역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초기 임대료는 제한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8년 동안 살 수 있고 매년 5% 이상 못 올리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초기 임대료를 시중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변에 어쨌든 시세가 결정돼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료 얘기가 참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임대료 지금 60만 원 초반이라든지 이렇게 나온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그 중위 전세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정리를 해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증금 6,200만 원에 월세 62만 원,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8,100만 원에 81만 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 합쳐가지고 일반적인 가격으로 낸 거고 보통 아파트는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당장 뉴타운 33평 아파트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비 빠진 겁니다, 이게. 그렇죠. 관리비까지 플러스 되면 다 10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이 한 월 100만 원씩 이상씩 내면서 거주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뉴타운이나 이른바 강남 3구 또는 뭐 목동 뭐 이런 지역은 이런 임대주택 나오면 지금 200인데 한 3, 400짜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사실상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는 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지만 결코 싸지 않는 월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월세 시대 그러지만 세입자가 지금 한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비싼 전세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산층 주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산층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목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세 거주자들이 보면 평균 한 2억 정도를 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목돈을 좀 많이 내고 그렇죠. 월세를 좀 낮추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운용하는 사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리려면은 오히려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수요와 공급상에 좀 괴리가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래 얘기는요. 지금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모든 정부에서 경기정책을 내는 주택정책 내놓을 때 서민 주거 복지 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민 주거 복지가 빠지고 중산층을 위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정책 많이 있었는데 중산층이랑 중간 갭이 없었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월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내면서 한 달에 되면서 여유 있게 살 수가 있겠느냐. 월 주거복지로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 생활비라든지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학원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에 섬세하게 좀 이렇게 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도 저 뭐 도곡동에 있는 그 월세 뭐 그 비싼 아파트도요. 그 뭐 외국계 회사 살 사람들은 다 사요. 회사에서 지원받고 그런 사람들은 삽니다만. 지금 그 일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한테 이런 효과가 가려면 그 기피 현상, 임대 아파트라는 기피 현상을 일단 빼줘야 그래도 내가 가서, 그러니까 장기라면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한 번 살면 그래도 내가 한 15년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런 거라면 그 뒤에 내가 또 그걸 뭐 내게 된다 뭐 이런 조건이라면 괜찮은데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부터 이제 분양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은 그 동안에 짓고 나서 일정 기간이 되면은 자기 것이 되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분양 의무 조건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8년 뒤에 끝나고 나서 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개별 소유, 사는 거주자한테 아마 분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분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분양 안 받으면 이걸 통매각을 못 하거든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통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전환은 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임대 아파트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 특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 이 정책을 나왔을 때 경실련에서 제일 먼저 비판한 거였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대기업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다른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정 정도 맞는 게 지금까지 원래 공공성을 가지고 임대주택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빚내서 집 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하자. 그럼 뭐 빚내서 집을 사야 돼? 아니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 돼? 살려고 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분양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임대주택 하라네 이거 어떡하지? 헷갈리고 그래서 정부 정책 왔다 갔다 한다라는 비판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두 분의 말씀의 공통적인 게 결국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도 여기에 선뜻 참여를 할까요? 지금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고요. 대우나 대림, 하나 이런 쪽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임대주택의 이 수익률이 연 한 2, 3%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한 5에서 한 6% 정도 높여준다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만한 고수익이 없죠. 네. 뭐 안 그래도 먹거리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좀 뛰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아마 기업형 임대주택이 한 10,000가구 정도는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지금 뭐 단점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규제도 많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뭐 일단 집이 없어야 되나요? 집이 있어도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자격 조건, 뭐 규제와 관련된 내용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 네. 계시니까 입주 자격은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소득이 낮아야 되고 예.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행위니까 예. 일단 그런 규제는 없고 아마 입주자 모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데는 뭐 경쟁률이 심한 올리는 데도 경우에는 있겠네요. 네. 당첨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한 임대료는 어쨌든 한 연한 5% 이내로 제한이 되는 것 같고 예. 다만 이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년 동안 세입자가 희망하는 한 계속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동안 이제 임대료를 안 낸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는 이를 뭐 전대라 그러는데 네. 전대를 서비스. 네. 그렇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건설업체가 뭐 아주 이제 그럴 만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성공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정책 현재 이 문제는요 딱 그렇습니다. 임대 가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임대차 관계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떠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밑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 섬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최요환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